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5알에서 7알을 먹으면 살이 하루에 2kg가 빠진다. 15세 미만의 아이에게 있어서는 금기 대상입니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에 여러분의 단골 약사 이승희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정상비약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는 구비를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가지 가정상비약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3가지에 대해서 낱낱이 거기에 대해서 잘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들고 왔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해열 진통제, 두 번째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에 드실 수 있는 위장약 소화제, 세 번째는 감기약입니다. 오늘 이 3가지 가정상비약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누구보다 똑똑해지시고 또 가정상비약을 잘 선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열 진통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해열 진통제,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많이 찾게 되는 물약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물약은 흔히 타이레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해열제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고열이 있을 때 먹이시게 되죠. 해열제를 먹이는 기준은요, 우리가 귀체온이라든지 이제 구강으로 체온이 쟀을 때 37.8도 이상일 경우에 해열제를 먹이게 돼요. 겨드랑이로 쟀다. 그러면 37.3도 이상, 직장 온도로 쟀을 때는 38.1도 이상일 때 해열제를 먹이게 됩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3개월 미만의 영아다. 그러면 집에서 자가치료로 해열제를 먹이시기보다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의 아이는 아세타미노펜 시럽을 먹이시면 됩니다. 그럼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아세타미노펜, 또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해열제 복용 간격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이 4시간에서 6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갑자기 열이 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해열제를 교차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해열제 시럽을 가정상비약으로 둘 때는 2가지 제품을 이제 구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이니까 그거 2개를 구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는 아세타미노펜으로, 또 다른 하나는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중에 선택해서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간혹 우리가 이제 열이 난다라는 건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적이랑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열이 오르면 우리 면역계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막 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조그만 미열에도 엄마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37.8도 귀체온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열제를 막 먹이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는 꼭 그 명시된 기준 이상으로 발열이 있을 때만 먹이시도록 해야 돼요. 이제 알약 형태로 넘어가 볼게요. 알약 형태로 된 해열 진통제는요, 아세타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렇게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세타미노펜은 해열 진통작용은 있지만 소염작용은 없는 약이에요. 그리고 위장장애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량을 복용했을 때 이제 급격한 간 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이라면 아파서 진통제를 선택하실 때 아세타미노펜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시판되는 진통제 중에 이제 타이레놀 같이 아세타미노펜 단일 제제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복합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판피린, 판콜, 펜잘 이런 거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고 또 사리도나 개보린에는 아세타미노펜에다가 카페인 그리고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라는 해열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약에 들어가는 이유는 진통제랑 같이 들어가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요. 진통작용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약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용량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요, 평상시처럼 그냥 커피 한 잔 똑같이 마셨는데 약을 먹고 나니까 카페인 부작용이 생겨요. 막 떨린다거나 집중 못하고 막 불안 초조하거나 이제 불면증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소프로필 안티피린이에요. 이제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15세 미만의 아이에게 있어서는 금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액학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성인에게 사용할 때도 5번에서 6번 이상 연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광고도 많이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약이다 보니까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전에는 15세 미만이 아닌데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뭐 5알에서 7알을 먹으면 살이 하루에 2kg가 빠진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 아닌 유행으로 번진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가정상비약으로 이 헤어 진통제를 구비하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성분들을요, 우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제제들은요, 이제 타이레놀, 그 아세타미노펜이랑 다르게 소염 작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열 진통 작용도 있고 소염 작용도 있어서 류마티스성 질환이나 각종 염증성 질환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제들은 공통적으로 위장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공복에 드시면 좋지 않고요. 또 신장이 다소 나는 안 좋은데 약을 꼭 먹어야 된다. 그렇다면 용량은 최대한 적게, 그리고 복용 간격을 조금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했는데 2번으로 좀 늘린다거나 이렇게 신중한 방법으로 드실 필요가 있는 약입니다. 네, 요즘 덱시부프로펜 많이 드세요. 그 약물학적으로 덱시부프로펜은요, 이부프로펜에서 유효 성분을 좀 추출을 해낸 거예요. 이부프로펜 안에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해서 2가지 약간 쌍둥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작용이 있고 효과가 별로 없는 얘는 빼고 효과 있는 것만 딱 분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덱시부프로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용량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프록센이에요. 비교적 조금 강도가 센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나프록센의 특이한 점은 다른 소염 진통제랑 다르게 월경전 증후군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편두통 환자들에게 있어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상비약으로 구비를 해놓으시기는 적당한 약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약에 비해서 위장 장애가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거는요. 효과가 좀 약하다. 내가 조금 이걸 하나를 먹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만약에 1가지 이상, 2가지 이렇게 막 믹스해서 섞어서 드신다고 하면 적은 용량으로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꼭 2가지 이상을 혼합해서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네, 2번째로 다룰 가정상비약은요, 우리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에 복용하게 되는 소화제와 위장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효능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소화효소제, 2번째는 장운동 정상화제, 3번째 제산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화효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화효소제 자주 복용하게 되는데 형태에 따라 물약과 알약 형태가 있습니다. 알약 소화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알약으로 된 소화효소제의 대부분은 판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을 주된 성분으로 하고 있어요. 이 판크레아틴이라는 게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화제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 판크레아틴의 성분이 제각각 함량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판크레아틴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소화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판크레아틴을 기본으로 해서 뭐 어떤 약 같은 경우에는 가스 제거제, 왜 소화가 안 될 때 보면 항상 배가 아랫배가 가스 차고 답답하고 빵빵하다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내가 무슨 야채나 섬유질 이런 거 먹으면 그게 소화가 안 된대요. 그러면 섬유질을 소화해내는 효소가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기름진 것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러면은 기름기, 지방을 또 소화해내는 또 소화 효소제를 또 다량 함유하고 있는 또 소화 효소제가 있어요. 소화제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내가 어떤 형태로 소화가 잘 안 됐는지,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소화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상비약으로 선택을 하실 때 약사님과 상의하셔서 선택하시면 보다 정말 나한테 맞는 걸 찾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간혹 어른한테는 하나를 먹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이제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랬을 때 반 잘라서 주시는 경우 있으시죠? 근데 소화효소제에 제가 주성분으로 들어있다는 이 판크레아틴은 위산을 만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장용정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 자르고 이렇게 주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소화제만큼은 물약으로 된 소화제를 용량에 맞게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물약으로 된 소화제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시기도 간편하고 또 흡수도 빠르니까 효과도 빨리 나타나서 많이들 찾게 되는데요. 이 물약 소화제도 여러 가지 이제 생약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 이 중에 감초 성분이 있어요. 적게는 한 20, 그다음에 많게는 170 이렇게까지 한 병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40ml 이상의 감초 성분을 너무 장기적으로 연용을 하게 되면은 혈압도 오르고 각종 부종도 생기고 미네랄 밸런스도 깨지고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화제 사시면 이제 박스로 사다 놓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가정에. 근데 이렇게 감초 성분이 너무 많진 않은지 또 소화제를 이렇게 연용해서 드셨을 때 내가 불편한 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를 사실은 하지 않을까 하다가 저희 집에 꼭 빠질 수 없는 약이어서 제가 사심을 가득 담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장운동 정상화제예요. 많이들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소화제 주세요 해서 증상을 여쭤봤는데 아랫배가 좀 소화가 안 되고 빵빵한 분들 계시고요. 위에서부터 아예 안 내려간다고 답답하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좀 역류기도 있다고 막 넘어올 것 같다고 또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복통이 있으면서 또 배도 아프면서 소화도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뭐 먹으면 구토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되게 걱정되잖아요. 가정에 상비약으로 뒀을 때 효과가 좋은 약이 바로 장운동 정상화제 트림메부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위산 과다, 또 역류, 또 속쓰림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갖고 계셔야 되는 제산제예요. 근데 이제 효능에 따라서 이미 분비된 산을 중화시켜주는 제산제, 그리고 점막이 손상되지 않게 좀 보호해주는 뭐 알긴산 같은 제제, 그리고 위산 분비 자체를 조금 억제시켜주는 위산 억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새벽에 위경련이 있거나 속쓰림이 있어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 제산제가 필요해요. 정말 신속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5분 이내로. 제산제는 속쓰림이 있어서 5분 내로 위산을 중화시켜준 약이에요. 대부분 물약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기본으로 하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장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부작용도 없는데 주의하실 거는 신부전이 있는 경우예요. 신부전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그만 미량이라도 이게 흡수가 된 게 미네랄의 불균형,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부전이 있다, 또 되게 신부전 환자가 있다 그러면 이 제산제를 상비약으로 구비해 놓는 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알긴산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위경련을 새벽에 겪어봤는데 그때 다행히 이 알긴산이랑 제산제가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알긴산은 위산을 직접적으로 중화시켜주지는 못해요, 제산제처럼. 그런데 위벽이 막 공격당해서 내가 통증을 느끼고 아픈데 알긴산이 들어가서 일단은 방어벽을 형성해 주니까 우리는 급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알긴산이나 제산제들은 작용 발현 시간은 되게 짧은 대신에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보통 한 서너 시간이면 효과가 떨어져서 재차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약은 바로 위산 억제제예요. 이제 위산 분비를 조금 억제시켜 주는 약으로 라니티딘이 사실은 제일 유명했는데 얼마 전에 발암물질
그 사태 때문에 시장에서 없어졌고 약국에는 파모티딘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그래서 발현 시간은 약을 드시고 나서 한 몇 시간 있다가 나타나는데 약효는 그래도 지속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2번만 복용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댁에서 이제 내가 위염이 있고 속쓰림이 있고 역류가 있어서 약을 한 며칠 정도 복용을 해야 될 때는 더 적합한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적절한 약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음식 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을 바꿀 필요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드셔도 술 드시고 담배 드시고 야식하시고 포식하시고 과식하시고 이렇게 먹고 나서 바로 누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올바르게 하도록 먼저 애를 써주시고 그래도 내가 일단 너무 불편해 그럴 때는 나한테 맞는 상비약을 잘 선택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가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있다고 했죠.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있어서 적절한 자가치료 기간은 2주예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기간이 지나서도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 또는 적절하게 약을 선택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